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조희대 청문회가 열렸죠. 멈출 줄을 모릅니다. 특검법에 사심제법에 조직 개정안, 그리고 당선 뒤에 재판 중지법까지 내놨는데요.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YTN이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잠시 뒤에 함께 살펴보시죠.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한국 경제를 둘러싼 위기감이 한층 커지고 있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을 0%대로 전망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협상에 따라선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봤는데요. 일단 내일 한미 통상수장이 만날 예정입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1대 대선이 1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대선 후보들은 부산과 경남을 찾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민주당의 험지인 영남에서 이틀 연속 지지를 호소했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박정희 마케팅으로 보수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YTN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 재판 연기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찬반 의견이 비등하게 나왔는데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지되는 법안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 넉 달 만에 가담자들에 대한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들은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징역형, 그러니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KDI가 국내 국책연구기관 중 처음으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대로 낮췄습니다. 기존 전망치에서 석 달 만에 절반으로 낮춘 건데 미국 관세 충격과 내수 침체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이제 21대 대선이 19일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 후보들의 움직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당 입장에선 열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산을 찾아 국민의힘 심판론을 띄웠습니다. 이틀째 영남 지역에 머무르며 보수 표심 잡기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먼저 김다현 기자입니다. 당의 험지로 꼽히는 영남 유세 이틀째, 부산을 찾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가장 먼저 유엔 기념공원을 방문했습니다. 6.25 전쟁으로 희생된 참전용사 묘역 참배로 안보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습니다. 지금 낙관적인 전망들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아주 박빙의 승부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게 저희 예상이고. 부산 최대 번화가인 서면에선 국민의힘 심판론을 띄웠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했던 민주투사 김영삼의 정치적 고향 맞죠? 이번에도 확실하게 심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존중한다면 군사 쿠데타에 100배 사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파란색 풍선을 들고 유세무대 앞으로 몰렸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향한 테러 제보가 잇따르자 시야를 방해하기 위해 풍선을 대거 가지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을 거쳐 조선산업 중심지 거제를 방문한 이 후보는 K조선업으로 조선 강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 강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스마트, 친환경 미래선박 시장 선점, 맞춤형 인력 양성과 처우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영남 일정을 마친 이재명 후보는 광양과 여수, 순천 등 전남 지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동남권과 호남권을 국난 극복 이순신 호국벨트로 지정해 경남에서 전라까지 위기를 극복한 총사령관의 의지를 다진다는 구상입니다. 동서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향한 포부를 밝힌다는 계획인데 이 후보가 누차 강조해온 통합행보의 하나로 풀이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벌써 사흘째 영남권에 머물렀습니다. 연일 박정희 마케팅으로 지지층의 표심 잡기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경남 지역의 맞춤형 공약을 꺼내들며 과학기술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영남권 유세에 집중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대구와 부산에 이어 이번에는 경남 지역을 두루 돌았습니다. 첫 일정을 진주 전통시장에서 시작하며 민생 대통령,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진주의 일자리도 많아지고 소득도 많아지고 취직도 잘 되는 그런 진주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원전과 항공 우주 산업이 밀집한 경남 지역에선 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 과학기술 발전도 약속했습니다. 김 후보는 유세 도중 여러 차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소환하며 보수 표심을 적극적으로 공략했습니다. 자신처럼 과학기술자가 아니지만 과학기술 산업 발전을 이끌었다며 박 전 대통령의 업적을 부각했습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이 과학기술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소중함을 알고 이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을 길러내고 당도 발맞춰 우주과학기술 분야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과학기술 부총리와 특임 대사를 신설하고 국가 예산 지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후보를 지원 사격했습니다. 밀양으로 이동한 김 후보는 아리랑을 부르며 유세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인구가 줄고 경제가 어려운 지방을 위해 그린벨트 같은 각종 규제를 풀고 중앙부처를 밀양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습니다. 사흘 동안 보수 텃밭 다지기에 주력했던 김 후보는 앞으로 서울과 경기를 돌며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젊은 층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산 롯데자이언츠홈 구장을 바다 근처로 이전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는데요. 국민의힘과의 일방적 단일화는 젊은 층이 납득하지 못할 거라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대구에 이어 부산으로 향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뚜렷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행보에 집중했습니다. 부산 유림회관 방문을 통해선 꾸준히 불거져온 인성론을 불식시키려 노력했고 너무나 따뜻하고 좋아 보여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차이가 납니다. 범어사를 찾은 자리에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통합과 포용, 화합의 중요성을 경청했습니다. 핵심 지지층으로 꼽히는 2030 젊은 층을 겨냥한 행보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부산대를 찾아 학생들과 함께 학업이나 취업 고민을 나눴는데 부산 롯데 자이언츠의 홈구장을 북한 재개발 부지로 옮기겠다고도 공약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야구장과 비견될 수 있는 바닷가 연변에 있는 명품 야구장을 만드는 것도 제가 새로운 공약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의석수를 내세워 추진하는 단일화를 두곤 젊은 층이 극도로 혐오하는 찍어 누르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모인 영남권의 젊은 시민들이 이미 개혁신당을 지지하고 있지 않느냐며 득표력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변화를 바라는 마음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표출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대학생들이나 부산의 미래와 한번 진정한 대화를 나눠보실 것을 권장하겠습니다. 또 권역외상센터를 광역 단위로 통폐합하고 종사자들의 소송 위험을 줄이는 제도 도입도 함께 약속했습니다. 영남권 순회 일정을 마친 이준석 후보는 다시 서울로 올라가 지역 유세와 대학교 방문 행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공약도 살펴보겠습니다. 대선 주요 주자들이 국내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산업을 세계 순위권에 올려놓겠다는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엇을 하겠다는 공약은 수십 줄에 이르는데 이를 위한 재원 마련책은 하나같이 한 줄에 불과했고 전력 수급책도 부실하다는 평가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세계 각국이 AI 산업을 놓고 주도권 다툼이 이뤄지는 흐름 속에서 대선 후보들도 국내 AI 산업을 키우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1호 공약으로 100조 원에 이르는 AI 민간 투자 시대를 내세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AI 분야 세계 3강에 들겠다는 목표로 5만 개가 넘는 고성능 GPU를 확보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100조 원 규모 민관 펀드 조성에 AI 3강이란 목표를 내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AI 융합센터를 구축하고 청년 인재 20만 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천명했습니다. 우리 국가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통해서 인공지능 사회에
대비해 나갈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초기에 이 테이크오프를 위해서는 예산을 집중적으로 쏟아붓고 우수한 인재를 전 세계적 규모에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그런데 양당 후보들이 공약집에서 밝힌 AI 분야 추진 정책만 수십 줄에 이르지만 재원 대책은 하나같이 한 줄에 불과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부 재정 지출 구조를 조정하거나 향후 연간 수입으로 충당하고, 김문수 후보는 국비 활용과 투자를 유치하도록 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AI 산업 육성을 뒷받침해야 할 부분이 전력 공급 대책인데, 전문가들은 이 또한 산업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공약이 한쪽은 25년 걸리는 원전으로 하겠다, 한쪽은 하루 15%밖에 전기를 공급 못하는 재생에너지로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양쪽 다 좀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립니다. 양당과는 달리 작은 정부론을 내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경우 민간 중심 AI 생태계 구축에 주력한다는 주장이지만 정부의 투자 역할 등을 간과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 수당 확대를 내건 이재명 후보나 법인, 상속세율을 대폭 낮추겠다고 한 김문수 후보 모두 별도 재원 마련 대책이 필요한 공약을 내걸고 있어서 현실성 우려가 제기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짧은 기간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의 특성상 각 후보 캠프들은 이른바 자책골을 경계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양당에서 그런 일이 없을 리가 없죠. 공식 선거운동 초반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성차별적 발언 등이 논란을 일으키면서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동명이인인 김문수 의원이 논란의 발원지가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군복무 경력 호봉 반영 공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성에겐 출산 가산점이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가 비판이 쏟아진 겁니다. 민주당 선대위가 직접 나서 검토된 적도 없다고 해명했지만 김 의원은 SNS를 통해 명백한 잘못이라며 2차례나 사과했고, 선대위 유세본부 후 본부장직에서도 사퇴했습니다. 또 논의되거나 결정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 함부로 개인적인 견해로 밝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제 앞으로 주의를 좀 하게 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후보도 항의하는 유권자에게 직접 사과의 답장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는데, 다른 후보 캠프에선 이 후보 10대 공약에 여성 정책이 빠진 빈틈까지 동시에 공략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진영의 이익,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하고 그 진영에 있는 여성들은 아예 목소리조차 내지 않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위선적인 게 아닌가.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가 직접 내놓은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서울 가락시장을 찾았다가 장사가 안 된다는 상인들의 하소연에 이렇게 조언한 겁니다. 벤지는 미스 가락시장 이렇게 좀 뽑았어요. 가락시장 홍보 대사님 임명장 하나. 지역에 다녀도 나는 안 보고 배현진 의원만 말해. 시장이 있는 송파가 지역구인 배현진 의원의 도움을 받아보라며 내놓은 말인데, 관련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성차별적 발언이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도 과거 논란이 된 김 후보 발언까지 소환하며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봉건 시대에나 있을 법한 여성관을 가진 김문수 후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며 대선에 출마한 것 자체가 코미디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선 전체 맥락을 보면 진위가 왜곡돼 전달됐다고 해명하면서도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도 논란이 커지는 걸 경계하는 모습이 역력한데, 조만간 여성정책 공약 패키지를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위에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조사하는 특검법이 상정됐습니다. 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검법은 조 대법원장 등의 대선 개입과 부당한 압력 행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통해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인 속도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였는지 밝히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른바 서부지법 폭동 사건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건 발생 넉 달 만에 첫 선고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전체 범행 결과가 참혹했다며
법원 외벽 파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넉 달 만에 일부 가담자들의 첫 선고 기일이 열렸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30대 남성 김모 씨와 20대 남성 소모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트리고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 씨는 징역 1년 6개월, 법원 건물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소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 결과가 참혹했다며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루어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와 소 씨는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법원에 각각 12차례와 3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선고 전 재판에 대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과 경찰 모두가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피해를 입은 법원, 경찰 구성원과 피해를 수습하고 있는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현재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 씨와 소 씨처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영상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동의하지 않는 피고인들의 재판에서는 공방이 이어지며 장기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판결문을 토대로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6일과 28일 등에도 다른 가담자들에 대한 선고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 측이 제출한 불출석 의견서 내용을 검토해서 조만간 조사 일정을 다시 조율할 방침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했습니다. 전날 김 여사 측은 조사가 강행될 경우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관련 재판이 모두 6월 3일 대선 이후로 연기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면 조사 없이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점도 언급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6월 보궐선거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특정 지역구 후보들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명태균 씨는 김 여사가 경남 창원의창의 김영선 전 의원을 밀어내고 조국 수사로 고생한 김상민 전 검사에게 공천을 주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명태균 의혹 수사팀은 지난 2월부터 청사 소환을 원칙으로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일정을 조율해왔습니다. 김 여사가 첫 번째 소환 통보에 불응한 만큼 검찰은 불출석 사유를 검토해 조만간 소환 일정을 다시 정해 통보할 전망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 이상 출석을 거부할 경우 피의자를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지만 거쳐야 할 절차가 많은 데다 조기 대선이 임박한 만큼 강제 수사에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법무부가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은 검사들에게 정직과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검사도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차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김봉현 전 회장은 서울 청담동 룸살롱에서 남호 검사를 포함해 검사 3명에게 술접대를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남호 검사와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 김 전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은 향응 액수가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1인당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 99만 원 룸살롱 세트 등의 비판이 잇따랐는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술자리에 합류해 머문 시간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는데 나 검사가 받은 접대비는 100만 원이 넘을 수 있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겁니다. 대법원 판단이 나온 지 7달 만에 법무부도 나 검사 등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수원지검 나검사는 116만 3천 원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정직 1개월과 징계부과금 349만 원을, 인천지검 유모검사와 중앙지검 임모검사에게는 견책과 접대 추정 금액인 66만 원의 징계부과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이 밖에 지난해 4월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수원지검 신모검사에게는 정직 2개월 징계를, 기한 내 연구 결과를 내지 않은 고모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이정현 연구위원은 각각 감봉 3개월과 정직 1개월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정현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중앙지검 1차장을 지냈고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연관된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수사를 지휘했는데 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YTN이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어제는 대선 후보의 경쟁력을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전국 현안입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 재판 연기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더니 찬반이 비슷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지되는 법안을 두고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세대와 정치 성향별로 입장차가 뚜렷했습니다. 먼저 정인용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보낸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연기를 둘러싼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재판을 미룬 게 적절하다고 본다는 의견이 47%, 부적절하다는 48%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이념 성향별로 살펴봤더니 보수는 74%가 재판 연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봤고 진보는 82%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중도층은 적절 50, 부적절 45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 극단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국민의힘 지지층 10명 중 9명이 재판이 미뤄져선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74%가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보탰습니다.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데 어떤 입장인지도 물어봤는데 동의하지 않는 편이란 견해가 51%로 동의한다 43%보다 앞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 그리고 60대 이상에선 해당 법안 마련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찬성보다 많았고 4050은 법안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민주당 등이 요구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물어봤습니다. 사퇴해야 한다는 45%, 사퇴할 필요가 없다 47%, 잘 모름 무응답이 8%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세대별로 극명하게 갈렸는데 20대와 60대 이상은 사퇴 반대가 찬성보다 앞섰고 30대부터 50대까지는 사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우위를 보였습니다. 보수층은 71%가 사퇴 반대를, 진보는 79%가 사퇴 찬성을, 중도층에선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이 1%포인트 더 많았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후보로 대선 후보를 확정하기까지의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유권자의 76%는 그 책임이 당 지도부에 있다고 답했고 절반은 단일화 논란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 간 단일화, 사실상 후보 교체 시도로 발생한 논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응답자 76%는 당 지도부의 탓을 돌렸습니다. 한 전 총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답은 10%, 김 후보는 5%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로 한정해보니 김 후보의 책임이라고 답한 비율은 1%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사이에선 한 전 총리보다 김 후보의 책임론이 더 컸습니다. 김 후보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는 비율이 4%포인트 더 높았는데 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공언한
단일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평가가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국민의힘의 후보 교체 논란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들어봤습니다. 절반은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거로 전망했는데 영향이 없을 거라거나 잘 모르겠다는 답은 모두 합해 32%로 적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도 37%나 민주당에 더 유리할 거로 내다봤는데 영향이 없을 거라거나 잘 모르겠다는 답은 합쳐서 40%나 됐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최종 대선 후보로 확정된 데엔 10명 가운데 6명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는 절반이, 국민의힘 지지자는 77%나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YTN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1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 전체 질문지를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당내에서 자진 탈당 요구가 확산하는 가운데 강제 조치도 염두에 둬야 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출당 가능성에는 재차 선을 긋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대선 전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강민경 기자입니다. 최근 보수 진영에선 원외 인사들의 중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자진 탈당 전망이 확산했습니다. 보수 총결집을 위해 윤 전 대통령이 희생적 결단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접근의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좀 설득하고 있다. 그래요? 저는 뭐 그런 말들을 들어서 당내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거취를 정리해야 외연 확장을 노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끝내 결단하지 않으면 출당 가능성까지 열어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박수 받을 때 떠나라. 무대에서 끌어내려지기 전에 강제적인 조치도 해야죠. 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강제 조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도부는 윤 전 대통령의 결단을 바라는 분위기가 역력하지만 대통령께서 그렇게 판단해 주신다면 사실 당으로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한 듯 출당이란 카드까지는 쉽게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탈당이냐 출당이냐 이런 것보다는 국민들께서 아마 바라고 있는 점도 그동안 당정 관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외부 공격도 악재입니다. 민주당은 물론 개혁신당도 김 후보의 계엄 사과에는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며 국민의힘의 외연 확장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이들은 윤석열에게 목줄 잡힌 정당이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의 가장 큰 숙제란 지적도 나옵니다. 언젠가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미도 담겼는데 대선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도 고심을 깊게 하는 대목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선 후보들에 대한 테러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유세 현장에 저격총 관측 장비를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주요 이동 경로마다 경찰관을 배치하고요. 행사장에는 경찰 특공대도 투입했습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관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유세 현장을 지켜보며 경계합니다. 검은 조끼를 입은 경찰 특공대원들도 눈에 띕니다. 대선을 앞두고 경찰이 대거 투입한 후보자 전담 경호 인력인데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등에게도 배치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대선 기간 이전보다 경계 경호 인력을 늘렸지만 이재명 후보를 저격하기 위한 총기가 밀수됐다는 제보까지 등장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저격총 관측 장비를 투입하고 후보자가 참석하는 유세장 인근 건물과 옥상, 주요 이동로에 경찰관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행사장별로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 폭발물 탐지견을 이용한 안전 검측을 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폭발물 처리반까지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테러에도 대비해 전파 탐지기와 전파 방해 장비까지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경찰은 후보자별로 경호 요원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달 3일 대선 당일에는 최고 단계 비상근무 체제인 가포 비상을 발령하고 경호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신기입니다. 네, 6월 3일 대선을 이제 19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분주하게 움직이는 각각의 소식들 알아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처음으로 전라남도를 찾아서 텃밭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전 영호남 화합의 상징인 화개장터에서 SNS 라이브 방송을 시작으로 전남 광양과 여수, 순천, 목포를 방문하게 될 텐데요. 민주당 선대위는 어제 경상도에 이어 오늘은 전라도를 가로지르며 동남권과 호남권의 발전과 통합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부산 경남 지역을 훑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오늘은 서울에서 일정을 소화합니다. 김 후보는 중소기업인 협의회 조찬 강연에 참석한 후에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와 함께 신도림역에서 출근길 인사를 가지고요. 오후에는 비공개 일정을 진행합니다. 이런 가운데 김용태 지명자는 오늘 당 전국위원회를 거쳐서 비대위원장에 공식적으로 임명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교권 침해를 호소하는 교사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지지를 호소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오늘 오전 서울교육대학교를 찾아서 학생들과 함께 학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이어 오후 2시부터는 서울초 교사 사망 사건 재발 방지를 주제로 대한초등교사협회 소속 교사들과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이후 저녁에는 모교인 서울과학고가 위치한 서울 해화역 4번 출구 주변에서 제자 이준석이 왔다라는 제목으로 집중 유세를 펼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선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료계 단체들이 이번 달에 전공의 추가 모집을 시행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국립대학병원협회는 어제 전공의 추가 모집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보냈습니다. 단체들은 2년 연속 전문의 배출이 파행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면서 사직 전공의가 다시 수련할 수 있는 5월의 특례 조치를 주장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사직 전공의들과 만나 수련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엔 대정부 강경 기조를 고수해온 박단 위원장을 비롯해 사직 전공의들이 참석했고요. 회의체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수차례 매각 협상이 진행되다 무산됐던 MG손해보험이 결국은 폐업 수순에 들어갑니다. MG손해보험이 문을 닫더라도 가입자 121만 명의 보험 계약은 새로 생길 가교보험사에 조건 변경 없이 이전될 예정이지만 문제는 직원들의 고용 승계입니다. 류환웅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수차례 매각 협상이 진행되다 무산됐던 MG손해보험의 처리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열어 MG손보의 폐업 수순을 발표해 121만 고객의 보험 계약은 가교보험사로 이전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100% 투자해 일종의 임시회사인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이 가교보험사에 MG손보의 보험 계약을 1차로 이전한 뒤 1년 후 최종적으로 5대 주요 손보사에 다시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보험계약자께서는 조건의 변경 없이 동일하게 보험계약을 유지하실 수 있으며 평상시와 같이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고객 입장에선 한시름을 놓을 수 있게 됐지만 500여 명에 달하는 MG손보 직원들 사정은 다릅니다. 가교보험사는 신규 영업 없이 기존 보험계약 유지만 하기 때문에 필수 인력만 고용 승계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MG손보 노동조합은 금융위가 매각 대신 손쉬운 방식을 택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MG손해보험 직원들은 볼펜 한 자루라도 금융위원회에는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가교보험사 계약 이전 등 그 어떤 업무도 절대 협조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선언한다. 가교보험사가 인수한 보험계약의 5대 주요 손보사로의 최종 이전이 순조로울지도 의문이긴 합니다. 보험사 간 상품 구조가 달라 5대 손보사가 MG손보 보험계약을 나눠서 인수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SNS 인증 문화를 타고 여전히 식지 않은 몸짱 열풍 속에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10,000건을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사례를 보면 92%가 계약 해지와 관련이 되어 있었는데요. 청약 철회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중도 해지할 때 위약금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불이 나고 공장 화재로 2명이 다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윤태인 기자입니다. 도로 방음벽 옆으로 시뻘건 불길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이 불이 나게 호스를 꺼내 진화 작업에 착수합니다. 영동고속도로 서창 분기점 근처에서 인천 방향으로 가던 화물차에 불이 난 건 어젯밤 10시 50분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은 화물차 옆면을 태운 뒤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타이어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엔 부산 송정동에 있는 산업용 밸브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15분 만에 불은 꺼졌지만 19살 직원이 배와 허벅지에 2도 화상을 입었고 40대 직원도 팔꿈치와 어깨를 대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설비에서 이물질을 제거하다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등유를 고압해가지고 찌꺼기를 제거하는 모양인데 발화돼가지고 불꽃에서 작업자 인명이. 오늘 새벽 2시 반쯤엔 경부고속도로 신탄진 나들목 근처에서 부산 방향으로 가던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넘어졌습니다. 화물차와 가드레일이 부서졌지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현수막이 날카로운 물체에 찢긴 듯 크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인천역 앞에 걸린 이 후보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고의로 찢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CCTV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경기 이천에서도 절단된 현수막이 발견돼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지나고 있는데요. 비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산발적으로 이어지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리는 양도 많진 않습니다. 강원 영서와 제주도에 5에서 20mm,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이 예상됩니다. 다만 강원도는 강풍이 동반되겠고 오전까지 수도권 지역에서는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다 안개가 유입돼서 시야가 흐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18.9도, 대구가 18.5도로 20도 안팎에서 기온이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이 되면 서울 20도, 광주 22도, 대구는 24도로 어제보다 3에서 8도가량 기온이 낮겠습니다. 내일은 남부와 제주도에 비가, 중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내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주말에는 경기 북부와 영서에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2+2 회동 이후에 관세 관련 실무 협상을 이어온 우리나라와 미국이 내일 제주도에서 중간 점검에 나섭니다. 미국 측의 주인공은 에이펙 통상장관회의 참석자 방한한 미국 무역대표부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입니다. 네, 그리어 대표와 중국 리청강 부부장의 만남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방한했습니다. 제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통상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Sir, do you have a moment for a question? Just to me. How are the negotiations with Korea? 산업부 안덕근 장관과도 만나 한미 관세 협상 중간 점검에 나설 예정인데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2+2 회동 이후 20여일 만에 고위급 접촉입니다. 당초 한미는 6개가량 작업반을 구성해 분야별로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미국이 18개 나라와 동시에 관세 협상을 벌이다 보니 작업반 구성 여력이 없는 상황. 한미가 작업반 구성 없이 분야별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가운데 30분으로 예정된 이번 만남에서 얼마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특히 미국이 최근 영국에 이어 중국과도 90일 관세 휴전을 타결지은 만큼 우리 측에도 속도전 내지는 새로운 요구사항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선을 목전에 둔 터라 미국과의 실무 협의는 계속하지만 최종 타결은 차기 정부에 넘긴다는 기조 아래 신중한 입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의존도가 높은 히토류를 지렛대 삼아 협상에 임한 중국의 사례를 참고해서요.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나 조선업에서의 협력을 전략적 카드로 이용해서 협상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종 협상 시한인 7월 8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 관세의 여파가 이미 수출 급감으로 가시화하고 있고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도 예고돼 있어서 마냥 신중하기만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통상장관 회의에는 에이펙 21개국 통상장관이 대거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관세 협상에 큰 장이 마련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제네바 협상 때 마주 앉았던 미국 리청강 상무부 부부장과 그리어 대표의 추가談判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전격적으로 합의한 115%포인트 관세 인하 조치, 일단은 약속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막혔던 양국 간의 무역이 재개됐지만 하지만 여전히 곳곳에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세계의 마트로 불리는 중국 저장성 EU 시장이 다시 바빠졌습니다. 지난 12일 미중 양국이 관세를 115%포인트씩 낮추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끊겼던 주문이 쇄도하는 겁니다. 昨天是收到这个关税降的这个消息之后啊，他立马第一时间给我打电话啊，他说最晚今天晚上就可以把订单安排给我们这边生产了啊，预计大概有2万条左右。 물류 창고를 가득 채웠던 미국행 수출품에도 다시 송장이 붙었습니다. 갑자기 몰린 해운 물량에 운임도 올랐습니다. 那目前价格的话，基本涨幅一个大概在$500左右，因为在这个较井喷行情里边，一定会出现这个供不应求。 중국 시각 14일 낮 12시 1분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125%에서 10%로 조정됐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관세 24%엔 90일 유예라는 조건을 달고 협상을 이어갑니다. 히토류 수출 통제 같은 비관세 보복 조치도 없애기로 했지만 중단 또는 취소라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무엇보다 4월 2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앞서 시행된 20% 펜타닐 관세는 그대로입니다. 당시 미국 석유나 농산품 등 특정 품목에 중국이 매긴 10에서 15% 보복 관세와 여러 비관세 반격 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美方以芬太尼为借口，对中国无理加征2轮关税，中方反制措施仍然有效。 꽉 막혔던 미중 무역의 숨통은 트였지만 여전히 곳곳에 불씨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트럼프는 연일 연방준비제도를 향해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죠. 연준 내부에서도 금리 인하를 두고는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연준 인사들은 정치적 요소는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며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동 순방 중에도 SNS를 통해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를 향해 거듭 금리 인하를 압박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8일 연준의 금리 동결 직후에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If the chairman of the Fed, Jerome, if he would lower interest rates like China did, it's like jet fuel, it'd be great. But he doesn't want to do it. I think he's not in love with me. 하지만 파월 의장은 트럼프의 관세로 인한 경제 상황 변동에 대비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Depending on the way things play out, that could include rate cuts, could include us holding where we are. We just are going to need to see. 중립적 비둘기파 성향의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 역시 관세가 인플레이션 완화 흐름을 방해한다며 물가 관리에 방점을 둔 신중론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현재의 금리 수준이 적절히 제한적이라며 경제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온건한 매파 성향의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관세가 물가 상승에 미칠 영향은 일시적일 수 있다며 금리 인하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관세가 경제 성장과 고용에 더 오래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침체 대응에 무게를 뒀습니다. 다만 연준 인사들은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선 완벽한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인을 위한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적 요소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0.8%로 전망했습니다. KDI 상반기 경제 전망을 발표하며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2월 1.6%에서 석 달 만에 0.8%포인트 하향 조정한 겁니다. 앞서 지난달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한국 성장률이 1%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보다 0.2%포인트 더 낮은 수치입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의 영향이 본격화하기도 전인데 우리나라 고용시장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취업자 규모가 400만 명을 넘는 고용시장의 기둥이죠. 제조업에서 취업자 수가 12만 명이 넘게 줄어들면서 6년 2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88만 7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 4천 명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 넉 달 연속 10만 명대 증가세가 이어진 겁니다. 15세 이상 고용률도 63.2%로 4월 기준 역대 최고입니다. 서비스업과 보건복지 분야, 상반기에 집중된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이 증가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과 내수 지표인 건설업, 경제 활력을 보여주는 청년 고용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12만 4천 명 감소하며 6년 2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줄었습니다. 제조업 취업자는 수출 증가세에도 지난해 7월부터 10달째 줄고 있습니다. 수출 주력인 반도체는 취업 유발 효과가 낮고 내수 침체와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경제 심리 저하, 지난해 높은 증가세에 따른 기저 효과가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업 취업자도 15만 명 줄면서 12달째 감소했습니다. 이상 한파로 농림어업 분야도 13만 4천 명, 9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15에서 29세 청년 고용률은 45.3%로 12달째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4월 기준 4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7.3%로 석 달 연속 7%를 웃돌았고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 쉬었음 인구는 41만 5천 명에 이르렀습니다. 통상환경 변화로 인한 수출 부분의 고용 부진이 시차를 두고 연간 산업과 소상공인에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함께 건설업 회복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관세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정책금융 4조 6천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SK텔레콤은 복제 유심 피해 예방 효과가 큰 유심 보호 서비스를 해외 로밍 중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국내외 모든 가입자의 자동 가입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이 다음 주 초부터 T월드 매장이 없는 도서벽지에 사는 가입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유심 교체나 재설정을 도와주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최근 들어서 세종시 아파트값이 오름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전세도 가격이 상승하면서 집주인 우위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국내 500대 기업 경영 평가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제치고 올해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기존 스마트폰과는 별개로 사진 촬영만을 위해 구형 아이폰을 해외에서 직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중국산 짝퉁 제품도 등장했습니다. 자동차 연료 첨가제를 만드는 불스원이 판매 대리점을 상대로 일정 가격보다 싸게 팔지 못하게 강제한 갑질을 해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중고등학교 사학재단인 강원학원에서 벌어진 이사장의 갑질과 각종 비위 행위, 앞서서 YTN이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교직원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인 운동부 학생들을 각종 학교 공사에 동원을 했다고 합니다. 정작 감사에서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이뤄진 학교 운동장 공사. 야구부가 새로 생기면서 학교 운동장을 야구 경기장으로 변경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삽을 들고 공사에 투입된 건 다름 아닌 레슬링부 학생들이었습니다. 야구장 할 때 저희가 그쪽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거기에 시멘트 수평 맞추려고 시멘트 작업하고 땅 파는 거 기본이고 뭐 잔디 뽑고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한 것 같아요. 이듬해 4월 학교 배수로 공사 역시 작업에 투입된 건 같은 운동부 학생들. 2022년 학내 몽골 텐트 재설치 작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업 시간은 물론 운동 연습 시간에도 공사장에 가야 했는데 학생들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랑 같이 그 시멘트 공구를 치면서 이사장님이 이것도 교육의 일부분이다라고 하면서 저희한테 그것도 시켰던 기억도 있고.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강제로 공사에 투입했다면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학생들, 또 운동부 학생들을 동원해서 공사를 진행했다는 건 아동학대 혐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반면 최근 발표된 교육청 감사 결과에서 이 같은 학생 피해에 대한 내용은 빠졌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이미 조사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거는 이미 그 고용노동부 거기서 조치가 된다기 때문에. 하지만 설명과 달리 노동자가 아닌 학생들에 대한 문제는 고용노동부 역시 조사 권한이 없어 아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일부 교직원은 감사 기간 수차례 이 문제를 교육청에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인지를 했으면 더 파헤치거나 더 정밀한 조사를 해서 이게 아동 학대인지 아닌지 파악을 한 다음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교육청은 생각을 해요. 아동 학대는 모든 사람이 신고할 의무가 있거든요. 갑질로 얼룩진 비위 사학재단을 대상으로 5달 동안 이어진 대대적인 교육청 감사. 하지만 학생 피해에 대한 조사를 외면하며 신뢰에 금이 갔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ATM 기계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 카드로 5만 원권을 계속 찾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거 당시에 현금 1,900만 원가량을 갖고 있었는데요.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의심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대림동에 있는 시장 골목, 흰색 SUV가 앞으로 나아가다가 반대편에서 오는 경찰차에 가로막힙니다. 차 안에 타고 있던 30대 남성 A씨를 경찰이 추적해 검거하는 모습입니다. A씨는 지난 7일 낮 1시쯤 다른 사람 명의 카드로 현금을 빼돌린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다량의 5만 원권을 계속 인출하는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A씨 차량에서는 현금 1,800만 원가량과 다른 사람 명의 카드 17장이 발견됐고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흰색 옷을 입은 남성이 지하주차장 이곳저곳을 돌아다닙니다.
이후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다른 남성이 다가와 팔을 붙잡고 얼마 안가 신고를 받은 경찰차까지 주차장에 들어옵니다. 대회하던 남성은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털어온 절도범으로 문이 안 잠겨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만 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을 알아차리고 검거에 나선 남성은 다름 아닌 비범경찰관으로 가족과 외출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꺼먼 연기가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충남 천안시에 있는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천안시가 해당 지역을 돌아가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소방당국은 1시간 20분 만에 불을 끈 뒤 정확한 화재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목요일 스포츠 뉴스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활약 중인 이정우 선수에게는 늘 열정적인 응원단이 따라다닙니다. 우리말로 날려버려라를 외치는 후리건스가 바로 그들인데요. 신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 시작 한참 전부터 이정우 선수를 응원하는 신생 팬클럽 후리건스가 관중석을 채웠습니다. 정후리라는 이름의 두 글자에 축구 응원단을 뜻하는 훌리건스를 합친 것인데 특유의 불꽃 가발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들은 바람의 손자라는 애칭과 한국에서의 활약상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So he has a lineage of baseball greatness in Korea. His father was a legend there, and he knows that the way that his father plays is the way that he plays. But then when Jung-Hoo Lee came, I thought, oh my God, an Asian player, yes, so. And then I watched him play, and he's so enthusiastic. 매 경기마다 열정적인 응원을 펼치는 후리건스는 선수 본인에게는 물론 팀에도 고무적입니다. 알고 있고 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분들에 있어서 더 열심히 뛰게 되는 것 같습니다. Top of that, he's a premier player, and it's really cool to see each and every day the support that he gets here. 팬들은 이제 한국 키움 시절 응원가까지 한 글자 한 글자 익히며 이정후를 연호합니다.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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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로 벌어라 기름 이정후 한국 문화유산의 밤 행사를 계기로 한자리에 모인 100여 명의 후리건스는 이정후 선수의 홈런을 만끽하며 원없이 목청을 높였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대한민국의 남자 피겨스케이팅의 간판인 차준환 선수가 새로 창단한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피겨팀에 합류했습니다. 차준환 선수는 입단식에서 첫 피겨 실업팀 창단이 앞으로 피겨 발전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서울시와 함께 내년 밀라노 동계올림픽을 잘 준비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차준환 선수의 소감 직접 들어보시죠. 서울시청과 함께 준비 또 제가 또 소속이 되어 또 선수로서 뛸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고요. 또 밀라노 동계올림픽 또한 열심히 준비해서 또 한 번 저의 경기를 또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남자 골프의 살아있는 전설 최경주 선수가 SK텔레콤 오픈에서 역대 최고령 우승에 다시 도전합니다. 지난해 우승을 안겨줬던 기적의 아일랜드 홀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화제입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최경주와 박상현이 우승 트로피와 함께 지난해 운명을 갈랐던 18번 홀 그린 앞 작은 섬에 나란히 섰습니다. 연장 첫 홀에서 우드로 친 볼이 기적처럼 이 섬에 떨어졌고 절묘한 어프로치 샷으로 팔을 지킨 최경주는 결국 생일에 최고령 우승 기록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공이 거기 섰나가 되게 궁금했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아니 스윙을 할 수 없을 만큼 조그만데 이 등이 오싹해지더라고요. 올해는 거기다 안 칠 것입니다. 평생 저도 잊지 않은 그런 장면인데 하여튼 오늘 뭐 하면서 살짝 거기도 보기도 했고 나도 한번 쳐볼까라는 생각을 또 해봤고. 두 선수는 지난주 KPGA 클래식 챔피언인 배용준과 함께
이틀 동안 같은 조에서 다시 맞붙습니다. 올해 챔피언스 투어 상금 9위를 달리고 있는 최경주는 허리 통증도 사라지고 거리도 10야드 정도 더 늘었다며 대회 2년 연속 그리고 최고령 우승 도전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지난해 상금과 제네시스 포인트 등을 휩쓸고 리브 골프로 진출한 장유빈도 6개월 만에 나서는 KPGA 투어에서 최근의 부진을 씻겠다는 각오입니다. 한국 시합에 오랜만에 나오는 만큼 또 그냥 잘 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커서 저도 이제 열심히 쳐서 제가 그냥 우승을 할 수 있도록. 이 밖에 과거 PGA 투어를 누볐던 배상문과 강성훈, DP 월드 투어에서 뛰는 김민규 등도 오랜만에 국내 무대에서 샷 대결을 펼칩니다. 여자 골퍼 최나연과 이보미, 방송인 이경규, 전 프로야구 선수 이대호, 박용택 등은 개막전 선수들과 자선 경기에 나서 상금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여기가 지난해 거짓말 같은 우승 스토리를 만들어낸 곳입니다. 올해는 어디서 어떤 샷이 챔피언을 탄생시킬지 관심이 뜨겁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지역의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해 활로를 찾고 있지만 비자 발급 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큰 상황인데요. 충청북도가 지역 대학을 돕기 위해 2023년부터 K 유학생 제도를 시행해 10,000명이 넘는 유학생들을 유치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외국인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한국어를 배우며 수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몽골과 베트남 등에서 온 유학생들로 한국어 연수뿐 아니라 의료, 미용, 컴퓨터, 전작과 등 취업과 연관된 다양한 수업도 듣고 있습니다. 현재 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18개 나라에서 온 72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3개 국가 230여 명이 늘었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대학들이 이처럼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학들이 유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충청대학도 마찬가지고 도내에서는 아마 가장 많은 전문대학 중에서는 723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대학의 노력만으로는 유학생 유치에 한계가 있는 상황. 이에 충청북도는 2023년부터 유학생에게 학습 기회와 지역 일자리를 동시에 제공하는 K 유학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1년 9개월 만에 유학생 10,000명이 넘어서는 등 효과가 톡톡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전국 최초로 외국인 유학생 전용 홈페이지도 구축해 대학 입학 정보와 비자, 생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주요 구직 사이트를 연계한 취업 정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그 대학 정원이 부족해서 대학이 존폐 위기에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대학을 소생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충청북도는 외국인 유학생을 계속 유치해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대학을 지원하고 지역 기업의 인력난도 함께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유예 발표가 나온 뒤에 뉴욕 증시는 빠르게 정상을 되찾고 있죠. 급하게 올랐으니까 숨을 골라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또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는 0.21% 하락했고요. S&P 500은 0.1% 상승으로 강보합이었습니다. 기술 중심의 나스닥은 0.72% 올랐습니다. 오른 폭도 내린 폭도 딱히 눈에 띄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간밤에는 시장을 움직일 만한 뚜렷한 소식이나 지표는 없었습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의 휴전에 안도하는 분위기가 강한 가운데 양측이 어떤 합의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가 있죠. 겨우 90일 안에 양측이 이견을 좁힐 수 있을까요? 트럼프는 최종 협상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휴전 이후 두 나라는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서는 카드를 꺼내놓고 있죠. 중국의 상무부는 미국 기업 11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포함한 조치를 90일 동안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 기업 28곳에 내린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조치도 뒤로 미뤘습니다. 이중용도 물자라는 것은 민간용으로도 군용으로도 쓸 수 있는 걸 말하는데요. 다만 중국이 쥐고 있는 가장 큰 카드, 희토류 통제의 조치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미국을 제일 아프게 할 수 있는 수단이니까 끝까지 쥐고 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불안감이 완전히 잦아든 건 아닙니다.
필립 제퍼슨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은 물가가 목표치를 향해서 가고 있다면서도 관세가 물가를 다시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어서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경계했습니다. 오스탄 골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 역시 지난달 물가 지표가 안정적이긴 했지만 잡음이 많다면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길 기대하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눈에 띄는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미국의 CPU, GPU 반도체 기업인 AMD입니다. 간밤엔 주가가 4.68% 상당히 많이 올랐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중 휴전 뒤에 반도체 기업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이런 가운데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밝힌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자사주 매입 규모는 60억 달러, 8조 4천억 원 규모나 되는데요. 사실 최근 들어서 뉴욕 증시가 회복세를 보긴 배경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4월 한 달 동안 미국 기업의 자사주 매입 발표가 1분기 전체보다 더 많았다고 하죠. 자사주 매입은 미국 기업이 자주 활용하는 주가 부양 방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런 움직임에도 관심을 가지면 새로운 기회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3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이곳 상암동은 새벽부터 약한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는데요. 오늘 비는 이렇게 산발적으로 내리다가 오후가 되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비가 내리면서 낮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3에서 8도가량 낮아지니까요. 출근길에 얇은 겉옷은 챙기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비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면 현재 중부를 중심으로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붉은 비구름이 지나고 있는 충청 지역에는 지금 시간당 15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출근길에 비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산발적으로 이어지다가 퇴근길 무렵에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내리는 양이 많진 않습니다. 강원 영서와 제주도에 5에서 20mm,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이 예상됩니다. 다만 강원도는 강풍이 동반되겠고 오전까지 수도권 지역에서는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8.9도, 대구가 18.5도로 20도 안팎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20도, 광주 22도, 대구는 24도에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중부 내륙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기온은 다시 올라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고요. 주말에는 경기 북부와 영서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에서는 바다 안개가 유입돼서 시야가 흐리겠습니다. 출근길 교통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네, 3분 후에 뉴스타트 3부가 계속됩니다.